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오는 17일에 발표가 되는 미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던 시장 흐름 속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결과, 의사록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될지 매매 시그널까지 저희 쭉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런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 이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글로벌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0.71%,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0.19% 오를 만큼 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대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전일 증시였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우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월마트, 홈데코 같은 유통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게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8%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더 증가를 했고요. 하반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관련돼서 낮췄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전년 대비 9에서 11% 정도 낮췄는데요. 그러한 낮춘 수준을 이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이 한 단계 낮춰지는 경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이제 고소득층이 사던 그런 물건에서 이제 중소득층이 사는 물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물건을 좀 더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류와 같은 고마진 상품의 매출은 향후에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테리어 관련된 물품을 파는 홈데코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홈데코 같은 경우 시장 예측이 한 4.9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주당 순이익이 5.0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월마트 홈데코의 그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타깃이나 베스트바이 같은 다른 유통업주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약세를 띄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어저께 이제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서로 엇갈린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신규 주택 착공 지수는 전월 대비 9.6% 감소를 하면서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비해서 7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일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자체가 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원, 하원을 다 통과를 했고요. 이런 감축 법안을 서명을 하면서 전일 전기차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렸고요. 그 외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그다음에
등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1.5bp 정도 상승한 2.806%로 끝났습니다. 17일 날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마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같은 경우도 WTI는 지난 전일보다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6.5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감, 그다음에 이란 핵 합의가 상당 부분 지금 긍정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란산 원유 수출이 재개가 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란 핵 합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움직였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로만 보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언제나 이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자가 있다면 비관론자가 있는 법이겠죠. 대표적인 이 비관론자 중에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또 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또 경고성 발언을 내놓아서 또 화제입니다. 관련돼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희 우려는 저희가 좀 내려놓은 상황인데 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비관론자들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으로 비관론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맞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좀 스타로 이제 부각이 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증시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탐탁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경제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본인만의 철학을 갖고 시장을 읽는다라는 거는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모든 그 경제 예측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시장 예측을 항상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맞았을 때보다는 틀렸을 때가 좀 더 많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지내다가요. 약세장일 때 언론 노출이 많아지면서 아마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는 루비니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연착륙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달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까지 3.25에서 3.5%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3.75에서 4.4%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가 지금 기준금리 4%가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루비니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리고 패드의 의견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학적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의 우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처음에는 발생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소비 부분도 확장하는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비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이제 8%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대까지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실업률도 5%대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런 얘기들이 시장 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증시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바닥이 지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CPI 지수가 9.1%를 피크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월 CPI 같은 경우도 지금 8.5%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런 하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가 유가,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구성 요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CPI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침체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연준은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도래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푸시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시장 방어 역할에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과거에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생각이 7월달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좀 더 이런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들이 20일 평균 이동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바닥을 지나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진 게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았었던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하락을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들이 조금씩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돼서 지금 40bp 정도 수준으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CPI 상승률이 일단은 조금 잦아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8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월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고 0%를 유지한다라고 해도 연말 물가 상승률은 6.1%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6%대 수준이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떨어진 이유 자체가 유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CPI 하락이었는데요. 동절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다시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둔화 또는 역성장이 전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향후 현재 수요 감소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증시 자체는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어마켓의 랠리를 좀 인식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지수가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상승기로 접어들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도
200일선을 회복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관론자의 의견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 반도체 하강기가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의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기업은 호황 수준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도 급등을 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재고 감소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올 하반기 이후부터 반도체의 불황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아마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4.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으로 해서 지난달에는 2.88달러까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었던 이유는 PC, 노트북에 대한 이제 전자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계속 증가했었던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면서 향후에 D램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D램에 대한 재고를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하반기 이후에 D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D램 가격도 지금보다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랜스포스라는 시장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3분기의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13에서 18% 정도 하락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D램 가격은 3분기보다 3에서 8% 정도 추가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FM 가이드 자료에 의하면 3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를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6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을 지금 회사가 얘기한 가이던스인 68억 달러의 매출을 밑돌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지금 더해져서 반도체 설비 과잉에 대한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도 지금 반도체 지원 법안을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중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각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내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국내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진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D램 관련 업체들도 여전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생산 설비가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완공되는 시점에서 공급 과다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신규로 건설 중인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지금 총 24곳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곳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완공하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에서 2026년 사이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최근에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하는 그 와중에 생산 시설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우려가 확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 또는 하락을 일부 예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일 미국의 반도체 관련 주식도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산업 규모는 5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이 늘어난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쓰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자제품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필수 부품으로 자리를 매김하면서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향후 초미세화 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반도체 사용량이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반도체 과잉 문제는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밝은 그런 이제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투자하실 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립식이나 이런 형태의 장기적인 투자는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매력 있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먼저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던 게 반도체 관련주였거든요. 국내 증시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좀 재료가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증시 좀 상승세가 좀 제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좀 물가에 대한 부분은 정점이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좀 부양책이 나왔던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가가 좀 주춤을 하면서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경계성 발언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은행들의 어떤 지금 경제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좀 상반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좀 반도체주가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지수를 견인하는 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좀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이제 이런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좀 반도체 상승의 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사실은 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제 좀 재료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뭐 15위 중에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연휴를 좀 거치면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살짝 좀 소극적이 되는 어떤 그런 좀 측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증시를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좀 원동력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최근의 장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을 좀 찾기 힘든 어떤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 시장이 가장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어려운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곳을 보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FP님께서 또 매주 살펴주고 계시는 이 섹터별 특징 오늘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생소한 섹터가 나왔습니다. 원전 섹터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조선, 뭐 신재생 지금까지 상당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뭐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이제 기보유자 영역 혹은 이제 이제 좀 보면은 안 되는 좀 흔히 얘기해서 좀 많이 올라온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는 이제 뭐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원전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원전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로 좀 격상이 되면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추진위 같은 경우는 이창양 지금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원전 수출을 좀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그 전 정부 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좀 원전의 좀 중소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파산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책도 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862억 정도 지금 일감을 좀 이미 좀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전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를 지난달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착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산업부와 과기부가 6,700억 정도 규모의 R&D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또 월요일 또 이제 또 화요일 사실 뭐 월요일은 쉬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죠. 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SK그룹까지 좀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민관 협동으로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뭐 장중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또 이 정부 정책주라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원전 관료주들 장중의 흐름도 짚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매매 시그널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FP님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반도체주들이 위주로 움직였다면 저희 오늘은 어떻게 좀 이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00선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중요한 마디 지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제 61선 관련돼서도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6월 달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말하는 CPI 지수가 좀 상당히 급격하게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폭락했던 지수를 거의 지금 다 완만하게 지금 이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큼 좀 이제 이 지수가 좀 지지가 되면서
더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자금들이 얼만큼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좀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급격한 매도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박스권 장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갇히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 좀 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어떤 이제 지금 지수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좀 장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붙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결국 뭐 지수와는 조금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그리고 종목별 흐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오늘 장에 대한 전략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또 움직임을 포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올 텐데요.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작전까지 더불어서 코인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암호화폐 강한 반등세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장중 한때 일시적으로 25,000달러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일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마켓캡은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에서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살펴보자면은 전일 대비 0.14%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23,000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대비 여전히 2%가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AM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주말 동안에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지난주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비트코인의 25,000달러 돌파의 이유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줬던 강한 반등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 리스크가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25,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줄 경우 26,000달러까지도 단계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제는 멈출 것이다라는 보다 보수적인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간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인 밀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하락을 시사하는 상승 쐐기 패턴이 현재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고점에서 발생하는 해당 패턴은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익명 분석가도 이 상승 쐐기 패턴 출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1,5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모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이제는 하락 깃발형 패턴 안에서 이 상승 쐐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6,4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이 기회를 현재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거시 환경 또한 하락 관점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또 IMG 애널리스트들은 9월 20일에서 21일 열릴 연준 회의 때까지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반짝 상승으로 장기적인 부분까지는 좀 생각해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0.56% 하락 전환됐고요. 전주 대비는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00불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주말 동안 이더리움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FS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9월에 있을 머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이 생태계가 대폭으로 개선이 될 텐데 이 해당 POS 업데이트로 인한 이더리움의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우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죠. 라울팔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의 랠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가격이 $2,000까지도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약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이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2,000를 손쉽게 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오는 8월 중으로 이더리움의 $2,000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하나만 투자할 수 있다면은 본인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강력하게 이더리움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켓바이트 갈림길이라는 보고서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의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기존의 POW 채굴자들이 POS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놓고 POW 채굴자들은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메인 프로젝트들이 현재 POS 전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수의 마이너들이 POW를 지지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격적으로 또 토큰 자체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POS를 표준으로 체인하겠다는 이 다양한 입장들이 현재 업계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POW 기반을 지키기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다른 체인으로 넘어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가 전일 대비 0.51% 소폭 하락하면서 가격 현재 316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전일 대비는 1%지만 전주 대비는 9%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0.55달러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 또 일주일 전 대비는 2% 올랐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송금을 위한 코인, 송금을 위한 프로젝트로 우리 시장에 나온 코인이죠. 최근 아시아를 기준으로 이 송금 프로젝트와 다양하게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과 태국 사이에 송금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 세계 금융기관의 76%가 블록체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리플이 그중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본과 태국 송금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으로 리플도 소폭의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파리의 바이낸스 USDC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부리고 그 위에 솔라나가 전일 대비 0.94%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6.62%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슈들이 터지면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솔라나가 기술적인 업데이트 보완을 위해서 점프 크립토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거래량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핵심 부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솔라나와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별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좀 단연 좀 돋보였던 업종을 꼽으라면 IT 업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되는 장 속에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순환매가 가는 업종으로 한번 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나타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또 한 번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에서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IT, 그다음에 자동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제약 바이오 이쪽 군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등이 나타났고 반면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지수 대비해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부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와 연결해서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군에서도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약한, 그렇게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갈리는 현상이 각 업종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대형 IT 쪽도 반등은 하는데 여기에서 그 소켓과 관련된 종목들, 즉 리노공업, TSE, ISC, 일환공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에 있는 리노공업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반면에 나머지 ISC, TSE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크게 강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즉 종목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최근의 시세가 강한 종목이 연속성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추려서 접근하는 게 요즘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추가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군 같은 경우는 학회와 관련된 일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거나 최종적인 임상 결과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 같은 경우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상승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이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간동맥 주입과 관련된 화학요법을 통해서 간암과 관련된 임상의 일상 결과 논문을 기존에 게재를 했었고 여기에서 완전관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나아지는 부분도 관찰이 되었다 보니까 그때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레벨업이 되었다가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왔었고요.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EA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해서 10번째 환자를 등록 완료가 되었었고, 내년 상반기, 내년 중반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임상 진행, 그다음에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게 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해서 일상에 대한 결과가 원천간에가 나타났고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좋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 바이오군에서도 주가가 하락 상승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상승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가격 형성이 나타나고 추세적인 흐름상에서 장중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차례 더 주가의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시가 수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박살바이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가능한 점 그리고 가격 접근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런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장속에서 이런 종목들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흐름이 하반기까지는 연속될 수 있기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의 특징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바지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개별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상이 대입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나타나는지 그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구체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한 업종이 엔터 업종, SMJIP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M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크게 뛰어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장막판에 두 기업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모습처럼 그 하반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올라오거나 아니면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제 조금 하반기에 이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체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볼까요? 네, 종목은 인크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그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 광고 집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본업에서 일단은 실적의 부진이 1분기에 나타났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일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작년의 데이터가 3분기 기준으로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했음에 따라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이익이 한 15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196억 원 수준인데요.
기존에 봤던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에 따라서 미리 반응을 하기보다 주가가 빠른 반응보다는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국면에서 박셀바이오랑은 조금 다르게 분할로 해서 선택가 기준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접근은 박셀바이오와 같이 시가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조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인코스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전에 저희가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 전략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